영산대학교 건축공학부의 김정민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경험하고 또 현재도 체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 내용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미를 찾아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쭉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쭉 건축 공부를, 도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는 건축과 도시를 공공성어로 읽고 또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건축 도시 하시는 분들이 공공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 개념을 찾아서 현실 공간에 적용하고자 다 노력은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결과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많은 어떤 현장 답사도 하고 또 실무적인 그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고 또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간, 도시 공간, 공유 공간, 공공성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말씀을 조금 시간 되는 데까지 드리려고 하고, 공개 공지, 가로 공간, 공원, 기타 등등 이 도시에서 공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또 조금 확장해서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시간이 아니어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오늘 남겨놓은 그런 얘기들을 차차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공간 주권이라는 말을 제가 좀 자주 쓰는 편인데요. 이건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어쩌면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특히 전국이 탄핵 전국이다 보니 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알 만큼 돼 있지만, 사실 도시 공간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권이라는 이 단어에 굉장히 저는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의 이야기 시작을 저는 공간 주권으로 하고자 하고, 또 이 공간 주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최근에 이제 사회학에서도 이제 공식화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건축 입장에서는 이 공간에 대한 시민 권리를 전 공간 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법 1조 2장에 나와 있는 여기서의 주권은 주로 보면은 영토적이고, 또 영토적이라는 얘기는 배타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영토에 대한 어떤 주권이 마치 이제 국가나 정부 어떤 권력 기관에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 버렸는데, 사실은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국민에게 있고 또 모든 권력은 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주권의 대상인 이 영토, 공간, 이것도 당연히 이제 국민에게 나온다. 따라서 이제 공공성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는가. 이를테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그 당시 그 신문 검색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연하게 국가 주권에 의거한 국가적 시책 사업의 정당한 추진이니까 당신들은 따라오시오라는 이런 어떤 결론. 물론 그 당시에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정은 있다 하지만 이 공공성 입장에서 보면은 절차적 모순과 방식의 문제가 참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 당시 정부에서는 국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도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근데 국가 주권은 왕권 시대가 아닌데 국가 주권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 주권의 대상인 영토로 볼 때 이제 공간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 시민의 권리다. 그래서 우리 보통 시민이 주권의 유일한 담지자다라고 일단 제가 좀 단정을 짓고
이 내용을 쭉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간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결국 이제 시민 스스로 또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시민, 사용자 이런 그 주체자의 의견들이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또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뭐 이 좀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간이라는 게 하면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 비어 있는 허공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와 차단하는 장소가 또 공간일 수도 있고 나만의 것, 그러니까 내 거다라는 것, 뭐 경계의 또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우리가 이제 공간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 인간은 공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페미니즘 이론가 뭐 헤러웨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니까 상황적 존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도시 공간을 이야기할 때 흔히 공과 사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고찰을 해보고 우리 그 도시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리적 대상으로서 여기서 이제 도시 공간이라고 제가 단어를 쓰는데 앞에서는 어떤 좀 추상적이면서도 그 사회 전반적인 뭐 그런 의미에서 도시 공간 또는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시 공간 물리적인 대상으로서 이제 공과 사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때 그러면 도대체 공이 뭘까? 근데 이게 이 도시나 뭐 도시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사실 그 서구 학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 공과 사의 개념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과 사는 사실은 서구적 개념에서의 공사 개념이 많이 가미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결과적 차이는 없지만 탄생 배경이 다르다 보니 지금 우리가 도시 공간에서 공공 영역을 만들고 또 사적 영역을 만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공사 간의 갈등이 생길 때 해결 방향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어떤 결과적인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적인 그 철학이나 거기에 특히 이제 공자가 이야기하는 공의 개념을 보면 그렇죠. 그 본연지성과 또 기질지성이라고 보통 나누는데 본연지성은 공자가 말하는 이제 공적인 개념 그리고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공자가 말하는 어떤 그 사적 개념으로 이렇게 좀 거칠지만 생각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공자 같은 경우는 어떤 본연지성으로서의 공은 굉장히 윤리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는 효도를 한다거나 또 어떤 국가나 집단에 대한 충성을 한다거나 할 때 이거는 굉장히 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그 뭐랄까요? 그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을 또 섞어서 설명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현재의 동양적인 철학에서 본다면 공의 개념과 사의 개념을 굉장히 기본적 윤리 준칙의 의미로서 나누고 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영역적 그런 의미로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공은 뭐 글자에 담겨진 뜻에도 보면은 국가라는 의미가 좀 뭐 특히 조직이라든지 또는 뭐 조선시대 때 같으면 뭐 관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국가의 힘 그걸 뜻하고 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요. 그래서 도시 공간에서 적용되는 그런 단어들의 이제 공자가 들어간 걸 쭉 한번 나열해 보면 공적 공간, 사적 공간 요거는 위에서 말한 어떤 영역적 의미로 굉장히 구분 짓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흔히 말하는 공공공간 하면은 요거는
그 약간의 그 소유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가와 어떤 개인의 그런 개념에서 볼 때 공공, 전체가 다 쓰는 뭐 그런 공간으로, 어, 어, 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요거는 사실은 그,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자주 쓰여지는 단어는 아닌데, 요거는 사적 공간에 쓰는 단어입니다. 공개공지. 그래서 사유지에 시민을 위해서 사유지의 주인이 개방하는, 그 다음에 공개공간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자기 사유 건물인데, 거기에 일반 시민들에게 그 공개하는 그런 공간을 또 공개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에서 공유공간이라는 게 있고, 또 사유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눠 볼 때, 이제 도시 공간을 토지 소유 관계로 이제 분리를 해보면, 크게 보면 땅이 이제 공유지 땅이 있고 사유지 땅이 있잖아요. 크게. 그러면 뭐 공유지는 잘 아시다시피 뭐 국가나 기관, 뭐 이런, 데서 소유하는 거고, 이걸 뭐 공적 공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유지는 뭐 기업이나 뭐 일반 개인이나 이렇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사유지, 이걸 또 사적 공간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제가 오늘 또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토지 소유의 개념보다는 이 접근성의 측면에서 이 공간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제 조성된 뭐 공적 공간 가운데 우리 시민에게 개방되는 게 이제 공공공간입니다. 엄밀히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이를테면 군부대 같은 경우는 공유지에 조성되어 있지만 일반 개인이 들어갈 수 없죠. 쉽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공공공간이라고 말하지 않죠. 접근성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사유지에 조성되어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간들은 공공공간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그걸 그래서 공개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개공지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도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A와 B, 공공공간 플러스 공개공지, 공개공간, 요게 합쳐졌을 때 요게 진정한 의미의 도시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일반적인 도시 공간하고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저는 요거를 이제 공유 공간이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쉐어하우스 해가지고 청년주택에서도 공유주택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유와 제가 주장하는 이 공유는 한자어가 사실은 같습니다. 근데 구태여 앞에 나온 공공할 때 앞에 그 공자를 안 쓰고 제가 함께 공을 쓰는 이유는 우리도 이제 공간을 사용할 때 어떤 윤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길을 가더라도 공유라는 건 n분의 1이거든요.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질서, 또 윤리, 예의, 뭐 이런 것들이 이 공유 안에 포함되어 있다. 공유 공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그런, 어떤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조금 배경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이 공유 공간이 되어야 되고, 바로 이게 도시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실제로 그 을지로 입구역에 있는 SK 네트워크스 건물 10층에 있는 공개 공간입니다. 개인 그 빌딩이지만 그 위에 10층에 시민 누구나 다 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 이 공개 공간이죠.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개인 기업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 법적인 규제 때문에 이래 하면서 또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일본에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예전에 바로 이런 부분도 이제 그 하나의 공개 공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공지를 쓰는 방식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여기 롯데 호텔 앞에 있는 그 조경도 공개 공지입니다. 근데 그 방식과 우리 방식은 좀 다르다. 우리는 공개 공지이면서도 굉장히 사유지로서의 어떤 권리를 최대한, 그래서 폐쇄적이고 개방적이지가 않고 본래의 목적에 좀 어긋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롯데 그 탄핵 광장은 그게 공개 공지. 인도하고 공개 공지.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것도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공간은 접근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녹지 공간이 있던 어떤 공원이 있던 광장이 있던 이 접근성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또 이제 디자인이 바뀌어졌는데 서울시청 앞에 있는 이런 광장도 시민 모두가 언제든지 간에 원하면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차벽으로 막아버리면 접근을 못하죠. 그런데 전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런 광장 공간이 일시적으로 사용권을 박탈당한 건데 저는 이게 공간 주권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사실은 나의 주권이 공격당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라고 좀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는 또 도시 공간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깊게, 더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그런 장소만이 아니고 사회적 힘의 산물로서 계층,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연령, 장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그게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게 도시 공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피에르 부르디에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사회적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도시 건축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공간이라는 틀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보면, 사실 공간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불평등의 문제도 있고, 사회정의 문제하고도 깊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인권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용산 재개발, 할 때 참사 같은 경우도 용산 참사도 이 사회 불평등의 문제, 그러니까 공간을 중심에 놓고 벌어지는 사회 불평등의 문제의 한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사회적 관계로 구성된 도시 공간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가 되어야 될 게 저는 이제 공공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성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저는 공공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공공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느냐 우리 일상생활에 구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공간 안에서 실현이 되고 체험이 될 때 그게 이제 공공성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공공성은 인간다운 삶, 인간적인 삶을 위한 공간 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공공성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적 의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 우리 개인이 이 공공성을 향해서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사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때로는 이 공적 의무가 너무 지금까지는 강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적 권리가 또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해서 공공성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근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왜 이런 공적 의무와 사적 권리가 항상 다툼에서 치열하게 이런 갈등으로 표출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오늘 또 앞으로 고민해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공공성은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해관계를 통제하거나 또는 제어하는 공권력으로 이렇게 많이 작용을 했고,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경험을 쭉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공적 의무와 사적 권리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과 사의 어떤 이분법적인 이런 대립 구조 속에서는 끝없는 갈등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막 착종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구 뒤섞여가지고 공적 영역에 사적인 어떤 게 막 들어가 있고 또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공적인 게 많이 강조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착종 현상이 흔히 목격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양분화된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이제 바로 공공성인데 이런 게 현재는 갈등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이라는 거는 공과 사 양극단에 있는 그 사이를 메꾸는 공간이다. 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유와 사유 사이에도 공공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꽤 오래전 얘기지만 도시 재생하면서 뭐 대구 삼덕동 같은 경우 담장 허물기 그거는 사와 사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거기에 마을 공공성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뭐 그런 마당이 좀 더 생기기도 하고 또 사와 공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게 또 공공성입니다. 공과 공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공공성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라는 뭐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성은 중간 영역의 존재다라고 저는 좀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리고 그게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얘기하자면 이 이제 공공성이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관계하고도 아주 긴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잠깐 예를 든다면 어, 그 켄 리빙스턴 시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그레이트 런던 그 최초 시장이었습니까? 예. 늘 임명하다가 시민들 투표에서 처음 나온 사람이 이제 켄 리빙스턴 시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혼잡 통행료 징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런던 시내 안에 차가 들어오는 데는 무조건 돈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CO2 발생을 좀 감소시키겠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비전은 그거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그러니까 런던 성장이죠. 그 다음에 시민 보행권 확보. 그 사이에 이제 CO2 배출량도 줄이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시민이 기본이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난리 났죠. 이제 공과 사의 갈등이 벌어졌는데 특히 도심전에 있는 뭐 소미업자라든지 또 출퇴근자라든지 뭐 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는데 정확히 그 영국 그 통계 자료도 나오는데 1년 만에 그 교통량이 30%나 감소가 됐습니다. 이제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분석해 보면 대안적 노력이 병행되었습니다. 통행료를 징수하니까 어마무시한 돈이 막 왔는데 그걸 이제 공공버스 특히 런던에 뭐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빨간 버스 2층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거든요. 버스 대수를 엄청나게 늘렸고 대중교통 수단 환경 이걸 많이 개선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미 그 EU 전체 버스 대수의 한 20%가 거기에 다 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대안적 노력으로서 같이 병행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비대해진 그런 개인의 권리를 제어하는 것이 도시 공공성에 분명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켄 리빙스턴이 여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그래서 재선이 됐습니다. 이 양반이. 재선이 돼가지고 그때 2002년인가요? 아무튼 그때 선거 처음 해서 되고 2004년 뒤니까 2006년인가? 아무튼 애가 재선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재선되고 난 뒤에 내건 또 공약이 런던 기후변화 액션 플랜이었습니다. 이거는 같은 그 런던 시내 안에 그 배기량이 많은 차들 들어오면 별도로 또 세금을 걷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했죠. 왜냐하면 케빈 리빈스턴은 그 노동당 쪽 그 후보자 그 시장이었는데 그 사람의 표가 주로 보면 화물 운송 노동자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뭐 지금보다 30%더 걷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반발하고 근데 끝까지 밀어붙여주고 앞에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3선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정책 때문에 실패해서 좀 아쉬운데 그 3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왔다가 또 떨어지면서 그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법규라든지 제도가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공공성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도 있다. 대표적으로 런던 주택개발 같은 경우가 그렇죠. 런던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가 제일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런던 주택개발법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금은 더 강화되는데 옛날에는 민간 주택업자가 15채 이상 집을 지으면 그 중에 절반을 한국으로 치면 공공임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 내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내에 그러니까 저소득층들, 특히 이제 간호사, 소방수, 뭐 경찰관, 교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필수 그 인력들에게는 무조건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해놓으니까 이제 주택업자들이 다 14채만 짓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게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10채로 알고 있습니다. 10채 이상 지으면은 무조건 절반을 또 이런 그 저소득층 핵심 노동자들에게 그냥 줘야 돼. 되니까 이제 9채만 짓는 거죠. 근데 그걸 해가지고 9채 지어가지고 이게 수지타산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웬만한 그런 자본이 있는 회사 외에는 잘 안 짓게 되고 그래서 주택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뭐 그런 결과가 이제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제도 정책에 너무 의지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공공성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게 너무 소극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에서 정책을 만들면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법규라든지 제도에 의해서 공공성이 엄청나게 옛날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과정이 나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근데 민간 시장에서는 이 대책이라는 게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서울 청계천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말하자면 이 정치적인 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켄 리빙스턴 시장하고 비슷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시장이 당시에 이거 성공했었죠. 굉장히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일대 청계천 소상공인들의 완전 뭐 피나는 그 반대와 그런 걸 무릅쓰고 결과적으로 만들었고 또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게 과연 이 결과가 과정을 다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민주적 절차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에도 얘기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다 압축되거나 또는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학계에서도 이런 결과가 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또 절차적 방법들이 약화되거나 왜곡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이제 고민거리다.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관련 기관에서도 한번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형식적인 절차, 과정, 이게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었는데, 특히 이제 건축기본법에도 거기에 보면은 뭐 이런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면서, 굉장히 이제 공공성을 이제 강화시켰고, 그랬는데 이런 법규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도시 공공성을 과연 다 확보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청계천 프로젝트 이후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예 그 다음에 너무 과정에 집중해가지고 형식적인 과정만 나열되는 것. 특히 그 우리 울산에도 보면은 뭐 신복 로터리탑 철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업탑 로터리 없애겠다, 그 상징탑 없애겠다라는 것도 이미 이제 그 포크레인만 갖다 대면은 없앨 수 있는 그런 과정은 다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체감을 못하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이 왜곡되거나 압축되거나 이제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청계천 프로젝트 이후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제 이런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시 공공성은 공공성의 대상, 목적, 절차, 내용, 결과, 주체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래서 목적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옥탑을 없애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그 타당성,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의 합리성, 또 방식의 민주성, 또 결과의 사회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사유의 욕망이 가득한 이 도시 공간에서 그런 사적인 어떤 그 사회 영역을 제어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제어를 통해서 공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라는 게 이제 최근까지인데, 뭐 현재도 좀 이런 경향이 있지만, 이 공공성을 그 행정이 주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에다가 뭐 건축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포함시키면서, 근데 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가 표현을 작가적 공공성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전문가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적 공공성이 어떤 물리적 대상으로 구체화될 때 이게 아무도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공공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축 도시 프로젝트에 담긴 공공성의 그 작가 개인의 개념을 공간론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자기들끼리는 통하지만 시민사회하고는 전혀 연결고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문제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뭐 거칠지만 구체적인 실천 언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 공공성을 공과 사이에 이제 공공성을 놓는다면은 우리 도시에 어떤 지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지향점도 있을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뭐 그냥 인간다운 삶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교차점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나열했던 목적의 타당성, 방식의 민주성, 뭐 가치의 사회성에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들은 결국에는 공존, 공유, 공생, 공조, 공익. 그래서 도시의 모든 공간 정책들이 요런 5가지, 6가지 이상의 이런 그 단어들의 개념을 통해서 이 정책들을 펼쳐나갈 때 굉장히 이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예가 뭐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는 사실 공공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들을 내걸고 거기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 시민 개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 도시를 만들어가는 공간 정책의 기본으로 삼았죠. 그게 1, 2년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꾸준하게 진행이 될 때 그게 이제 도시의 공공성과 도시의 그 질적인 척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공공성은 뭐 어디 있는가 한번 실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하면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사실 뭐 다이기도 한데 뭐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뭐 공개공지, 공원, 가로공간, 그 다음에 그 사소한 그런 뭐 그 공간까지도 다 공공공간 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근본적인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정말 그야말로 이 도시는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은 사실 공공서비스의 제공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공공건축을 꺼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 주민센터라든지 파출소, 뭐 특히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 이 다 공공건축이죠. 요즘은 이제 그 사회복지학에서는 공간복지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공간을 어떻게 이제 복지하고 연결 짓느냐. 그럼 공간 복지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들은 주로 보면은 아동, 어린이집,
뭐 노인, 뭐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다 공간복지죠. 그러니까 공간복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공공건축이라고 도시건축 분야에서 카테고리를 잡는다면은 공공서비스의 어떤 제공 장소인데 이게 실제 주민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소통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잘 만들어진다거나 그 주변하고 잘 연계가 되고 스토리텔링이 될 때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도시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뭐 시립미술관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에 시립미술관 만들 때도 전임 시장이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인 이유가 이런 도심 활성화 그 지역의 촉매 역할을 기대했던 거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은 걸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백인 라운드 테이블인가요? 뭐 그런 공론화장도 만들고 그거는 절차의 민주성과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저는 뭐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이전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그 공공건축물 현황들 보면은 대략 여기 한 2029년도 자료인데 20만 동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민간 건축물 개수 성장하는 거에 한 2.5배만큼 빠르게 공공건축물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공간복지 측면에서 공공시설들이 더 많아지는구나. 물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공권력이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 2억인가요? 이게 그 제곱미터가 되는데 대략 이 중에 뭐 한 5% 정도가 공공건축 면적입니다. 이제 요게 심각한데 이 소규모 공공건축물 비중이 전체 공공건축의 한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나 우체국이나 이런 게 이제 소규모인데 500제곱미터 미만이 소규모인데 이게 기수가 이렇게 많고 전체 공공건축이 70%니까 이걸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좀 뭐 미술관이나 뭐 박물관이나 큰 거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불러와서 엄청 심도 있게 몇 차례 심사를 거치고 뭐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또 다른 갈등이 막 생기는데 이런 소규모 건축물은 뭐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소규모 건축물이 많은 이런 공공건축물 그래서 나중에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공공성의 판을 좀 만들자. 그게 저는 뭐 지역 공공건축 지원 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소규모 건축물을 특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도 중요한 게 이 중에 한 40%에서 50%가 20년 이상 노후 공공건축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조만간 다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게 절반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이걸 잘해보자라는 얘기죠. 지금 있는 공공건축 보면 대부분 다 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게 획일적이다, 권위적이다, 뭐 불편하다 해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호화청사다, 또 뭐 닫혀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목적의 타당성, 뭐 과정의 합리성, 또 의사소통 방식의 어떤 이 비민주성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수요 예측도 잘못되고요. 뭐 예전에 기장군청사 지을 때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왔죠. 호화청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 의견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고 자꾸 이제 한 곳으로 모아서 거대화시키는 게 공적 입장이고 사적 민간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또 모든 일정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저도 공공건축 관련해서 예전에 설계사무소를 할 때, 운영할 때, 보면은 계획은 3개월인데 한 달 안에 다 끝내야 되고, 또 이게 이제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떨어지면은 임박돼가지고 또 시작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우리나라 그 회계나 뭐 이런 예산법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좀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뭐 예산 계획뿐만 아니라 이제 바쁜데 무슨 주민들하고 같이 여러 차례 만나서 소통하고 원하는 거 찾아내고 그걸 형태화시키고 이런 게 다 생략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뭐 내부 시설 계획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펼쳐질 뭐 관리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2007년도에 이제 건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졌고 이 내용들이 사실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금은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아마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게 그 위원장이 지금 7기까지 갔나요? 그 부총리급입니다. 왜냐하면 장관들, 주무장관들 다 불러가지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니까 이제 부총리급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이 법이 설립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고요. 현재 그 건축도시공간연구원 그 안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건축서비스 산업지원센터도 그 안에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또 다 있죠. 뭐 건축서비스진흥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근데 발빠른 시도들은 벌써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울산은 없습니다. 없고, 제일 빨리 만든 게 이제 서울, 특별시, 예, 특별하니까 특별히 만든 것 같습니다. 뭐, 경기도, 세종, 뭐, 충청남도도 있고요. 충청남도도 굉장히 좀 발빠르게 있고, 제주특별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나중에 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법정 업무 범위라는 게 이 근거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더 플러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같은 경우 서울이 2020년도에 생겼고 충청도하고 부산도 2020년도에 벌써 생겼습니다. 총괄건축가도 있고요. 근데 이제 경기도가 21년도, 그다음 경상남도가 22년도. 현재 경상남도에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그 총괄건축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기 위원장 하신 이상정 교수님이 지금 거기 총괄건축가로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심지어 교육청에 있는 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도 만든 데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대구.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없지만 교육청에다가 이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만든 경우입니다. 충남에도 있고 경북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을 포함해서 없는 지역 건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어떤 지자체는 이걸 없애버리겠다 하는 데가 나올 만큼 또 울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원래 공공건축가 또는 총괄건축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근거법에 따라서 어떤 대의 정치에서 그 시민의 의견을 받고 또 그걸 전문가로서 거기에 반영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언을 하고 이런 역할인데 울산은 뭐 제가 자세히는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공공건축가를 하고 있는 여러 건축사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속된 말로 무슨 뭐 공무원 시다바리 역할 또 그 책임 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형식적인 과정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다음 또 하나
그 어떤 대가 있잖아요. 이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가 보통 뭐 울산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회의가 하면 회의 수당이 한 7만 원 정도? 뭐 그런 정도의 그보다 좀 더 받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과연 그 바쁜 건축사들이나 또는 민간 전문가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심사숙고해서 또 그 다루는 일 대부분이 다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자기 동료일 수도 있고 그거를 평가하고 이 감나라 판나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자 이런 게 과연 우리 정서상 가능할까? 이제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고 물론 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뭐 특히 영주 같은 경우는 명칭은 좀 다르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그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잠깐 울산 보면 여기 2024년 작년 6월달 기준인데요. 공공건축가가 5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로 봐서 공공건축 관련된 일이 많다는 얘기겠죠. 공공건축이 뭔가 많이 지어지고 있다. 많이 또 계획되고 있다. 울산은 총괄건축가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총괄건축가의 역할은 뭐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뭐 건축 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 뭐 이런 게 있고,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는 뭐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관한 전반 과정에 걸쳐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취지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드리는 게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성 플랫폼 구성이 정말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다. 그런데 울산은 좀 더 거기에 다른 기능을 좀 더 추가하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울산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법정 기본 업무 범위에서 좀 공공성 시민 플랫폼 또 여기에 좀 연결시키자. 그래서 네트워크 역할도 하고 지금 구태여 뭐 이렇게 물리적 대상으로서 도시를 딱 한정해서 말씀드리고는 있긴 하지만 도시와 관련된 많은 그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공공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하고 다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작가적 공공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사회화 과정에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이 돼야 되겠다. 좋은 개념이면은 알리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뭐 시립미술관 짓는데 다른 지역이 없는 울산만의 이런 공공성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감 갈 수 있도록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긴 호흡으로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도시 행정과의 어떤 또 수평적 거버넌스, 행정력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뭐 예산을 따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좀 이 수직적인 게 아니고 수평적으로 그런 게 구축이 돼야 된다. 뭐 여기에서 제가 또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공간 기부라는 거를 또 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그 울산대공원 또 그 SK 기업인가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공간 기부죠. 그런데 그게 우리 울산 시민들은 잘 다르게 이해하는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울산의 대표적인 공간 기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요 몇 년 전에 그 종하 선생의 그 아주 중요한 공간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시에서도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이 공간 기부라는 게 무슨 대단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작은 사유지지만 아까 공개공지라고 했죠. 또 공개 공간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지번상으로는 내 걸로 돼 있지만 그대로 사유지로 유지하되 그거를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 그거를 좀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은 일정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공간 기부를 유도를 할 때 공공성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울산형 지역 공공지원센터에서 유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개공지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좀 더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울산연구원에 재작년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참 기가 막히게도, 2022년 전까지 공개공지 관리 카드가 없었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울산광역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 면적 이상, 거의 5만 제곱미터인가? 5천 제곱미터. 아무튼 이상, 뭐 어떤 뭐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 지을 때 공개공지를 반드시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상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그게 공개공지인데, 말하자면 거의 공공공간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관리하는 그런 창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너 마음대로 관리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롯데백화점 앞에 그 버스 스탑이 있는데 보면, 제가 그 담당 뭐 국장이라든지 뭐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거의 경계죠. 턱도 되게 높고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화단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개공지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들어서는 그 대형 건물들 보면 공개공지가 시민들을 향해야 되는데 건물 뒤편으로 향해 있고, 또 주차장으로 은근슬쩍 쓸 수 있도록 해놓고, 또 이렇게 뭐 심지어 어떤 데는 철책까지 이렇게 펜스까지 쳐서 사유화 시켜버린 거죠. 원래 사유지지만 그걸 공개공지 취지에 맞지 않게.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송철호 시장, 전임 시장 계실 때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요 의제를 발굴해서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신문고위원회가 굉장히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앞장섰는데, 이번 시장은 이걸 없애버렸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네네. 아마 시장 되면서 제일 먼저 없앤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공개공지다 보니까 뭐 위치도 이 공공성 플랫폼이 없다 보니 설계자와 그리고 시청의 담당 건축직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공성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상한 위치에 법적으로 면적 맞추면 되지 법에 위치를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알아서 설계자가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위치가 부적절하고 규모, 구조, 시설 이거 뭐 형편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쓰레기 수거장이 그 안에 다 있기도 하고, 뭐 관리가 안 되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뭐 그 연구원 조사의 일부 사진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으로 쓰기도 하고, 경계 그런 펜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 주차장 뒤에 있는 화단으로 저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없는 것보다 낫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턱이 높아서, 이 조기가 이제 건축 경계선입니다. 공개공지는 저걸 다 허물자라는 거거든요. 경계를 허물면서, 저기에 벤치도 놓고, 그러면 버스 기다리면서 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면 지금보다 낫겠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뭐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피곤하면, 힘들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노인들 보행기 밀고 가다가 그런 데서도 쉴 수가 있고,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롯데 호텔에 있는 공개공지조차도 관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의 그런 공개공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가로 공간입니다. 저는 가로 공간을 뭐 제가 억지로 지은 말인데
사람을 잇는 1등 재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와 사끼리 이렇게 막 이 도시공간에서 경쟁적으로 돼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잇는 마치 이 섬유 같으면 그걸 이어주는 봉제. 예. 이게 저는 그 가로 공간이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 공간에서는 대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 지금 있는 현 시장이신 그분이 그 남구청장 할 때 그 하나 일을 또 하게 된 게 지금 삼산 디자인 거리 그걸 처음으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공공의 지원 속에서 했는데 물론 그건 다음 기회에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공사 갈등이 많았습니다. 뭐 가서 뭐 멱살도 잡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수준에서 지금 볼 때는 좀 부족하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 수준에서는, 그 당시에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다음 버전은 더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모두의 공간, 민주의 공간 탄생은 전 가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제 그 가로 공간이라는 게 그 서양 역사에서 보더라도 가로 공간은 시민 계급 성장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시민성하고 같이 연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뭐 이 답사를 가거나 할 때 보면 거의 좋은 도시, 야, 참 여기는 괜찮아. 또 선진국 도시들, 뭐 그렇게 느낄 때 보면은, 전 가로 공간의 그 퀄리티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권 운동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아, 요게 이제 후기 인상파 화가로 알고 있는데 까미오 파사로 같은 경우, 피사로 같은 경우의 그림의 대상, 특히 거리 그림을 참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뭐 그 밤의 카페 테라스를 그린 것도 이제 길이죠. 거리에서 이래 그린 건데 제가 알기에 화가 중에 까미오 피사로만큼 이 거리를 많이 그림의 어떤 주제로 삼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 이랬을까? 1830년도에 태어나서 1903년도에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요 시기에 겹쳐지는 게 그 현대 철학자 중에 발트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도시의 산책자. 그래서 그 책을 볼 때도, 발트 벤야민이 파리의 거리를 걸으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 그 화두를 막 던지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발트 벤야민의 생각과 이 파리 또 도시라는 거, 이제 그 하나의 현대 도시죠.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심리적 어떤 현상들을 조금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하나의 대상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제목이 봄의 풍경인데, 가로수에서 느낄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보차 구분이 이 지금처럼 아주 이렇게 확고하게 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마차, 사람, 그리고 거리 시설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까뮤가 그린 그림 중에 이 비의 효과를 또 인상파 화가니까 그림으로도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외에도 많은 거리에 관련된 그림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그 고 그림이고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죠. 공과 사의 어떤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공공성. 전 이 도시의 풍경을 좌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지역에 따라서 특히 상업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가로의 현실은 그렇죠. 요 무거동입니다. 우리 저 무슨 삼거리죠? 이게 이제 우리의 공공공간, 특히 가로 공간에 대한 그 사용 방식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공공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같이 공부하고 뭔가 좀 고민할 거리가 참 많지 않을까.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사회에 뭐 도시나 건축 공간에 대한 기본적 윤리성이 왜 이래 떨어질까? 왜 층간소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까? 그거 보면은, 저는 뭐 건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매뉴얼의 부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성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를테면 냉장고 한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사면은 이따만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어, 그리고 휴대폰 사더라도 그런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뭐 한 몇천만 원짜리 사더라도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어떻게 써야 된다. 하나하나 열심히 또 따라하죠. 그거 놓치면은 차 뭐 엔진 오일 시기를 놓친다든지. 근데 한 뭐 10억씩, 3억씩, 4억씩 하는 주택을 사면서 또 집을 사면서 건물을 사면서 왜 그에 관련된 매뉴얼, 공간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은 왜 없을까? 또 그걸 왜 요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도시 공간이라는 게 있으면 가로 공간을 쓰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이나 이런데 왜 가르치지 않을까? 너무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윤리, 도덕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집중하는데 실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그 민주적인 공간, 윤리적인 해야 될 이 공간에 대한 교육은 왜 안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현상들 뭐 늘 목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남구에 요건 이제 현대백화점 그 앞에 있는 길인데 그 단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도시에 턱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해보니까 물론 예상대로 굉장히 많은 턱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한 이유는 뭐 제 순수한 연구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울산 처음으로 그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서 그 일을 할 때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많은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맡은 부분들인데 도시의 턱, 또 공공성 이제 그걸 하다 보니 뭐 참 심했습니다. 뭐 경사, 특히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저거는 인사동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들인데 어김없이 뭐 다 저런 턱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거는 그 LA로 기억하는데 그 경사길인데 예, 들어가는 출입구가 한 1, 2m 이렇게 셋백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이게 이제 공사의 갈등에서 사가 양보를 하는 거죠. 바퀴동선이 자연스럽게 경사를 따라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턱이 없도록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적 공간에 대한 그 과도한 집착 때문에 단 1cm도 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남구 디자인 그 가이드라인 만들 때 모든 사적 건물은 처음에 3m setback해라 했다가 2m setback 하자 했다가 결국 이제 1m setback 하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제안을 했고 그렇게 지금 있는 현 시장님이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의할 때 되면 막 시민들이 항의도 하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그 규제위원회에서 이거는 지나친 사적인 제약이 심하다 하지 마라 해가지고 권고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건축선 후퇴 뭐 미관지구라든지 뭐 또 법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않는 한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합니다. 평당 몇 억씩 하는 땅에서 한 평을 이렇게 막 setback을 해야 되니까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노릇이겠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공공성이 너무 거칠게 작용하다 보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이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이 가로죠, 이것도. 지금 우리 현황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6년 동안 이런 길을 다니는 아이에게 뭐 너 훌륭한 화가가 되어라, 뭐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야씨 아침마다 갈 때 교통사고 당하지 않을까. 실제 많은 교통사고가 났었고 근데 뭐 이제 차로 이렇게 데려주는 부모가 더 아마 손쉬운 선택일 겁니다. 그런 부모가 많죠.
이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동네 일산 이야기인데, 그 부근에 이제 숙박시설이 들어오니까 사실 아파트 땅값 떨어지는 거가 제일 큰 걱정이겠는데, 여기 명분은 교육입니다. 교육. 아이들 교육에 방해가 되고,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설이다. 그래서 이 잘못됐다라고 데모하는데, 아이들 위해서는 데모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 설계가 된 도시 자체가 참 그럴 수 없는 도시, 참 걷기 힘든 도시라는 구조적인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로, 늘벌 광자 쓴 광로를 미칠 광자 써서 이제 광로라고 하죠.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도시계획을 한다면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4차선 이상의 도로는 평면적으로 4차선 이상의 도로는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웬만한 데 가면 거의 다 8차선이고 그러면 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래 되면은 경계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편도 4차, 왕복 8차 이래 되면은 결국에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뭐 저도 곧 노인이 될 테지만 그 다리에 힘 딸려서 못 따라갑니다. 이게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모차 그래서 이 교통약자들이 가장 뒤에 처질 수밖에 없고 진짜 요거는 일주일 전인데 제 아는 지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셨어요. 거기도 꽤 넓은 도로인데 횡단보도 거의 제일 끝에 이제 초록색 불에서 이 빨간불로 바뀔 바로 그 순간에 거의 도착했는데 그것도 보행기 앞에 끌고 이래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이제 차가 신호 바뀌니까 바로 가야지 했는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채워서 바로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런 사고가 뭐 비일비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대책을 써야 되겠는가 뭐 이런 거는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늘 주장하지만 이게 좀 그 시 공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미 60년대 일본의 미노베 료기치라는 사람이 시장 선거 나올 때 내건 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10일 미니멈. 이게 적어도 동경 시민이라면 최소한의 이런 거는 누려야 돼 해서 복지 문제, 뭐, 그 다음에 교육 문제, 뭐, 어떤 삶의 질에 대해서 적어도 동경 시민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10일 미니멈, 최소, 최대치가 아닌 최소치를 주장을 했는 거죠. 요게 인간적인 가장 기본 생존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진보정당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보적 도시정책으로. 그래서 뭐 사회보장도 최소한 동경시민이라면 요렇게 돼야 돼. 보건의료도 동경시민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노인, 장애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로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노베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도로를 만들 때 보통 도로에 필요한 차선 먼저 하고 남는 게 인도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해. 도로가 있으면 필요한 인도 폭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이 동네에 얼마나 지나다닐까? 그러면 이 정도의 폭이 필요해. 도로 빼기 이제 그거를 하고 남는 걸 차도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본에서도 거의 혁명적인 거죠. 일본 도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40년 만에 그 당시에 바꿨다라고 칭송받았죠. 그래서 지금 일본 여행 가시면 도로 폭이 다 좁죠, 이게. 다 좁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미노베 방정식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다.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가자라는 어떤 정책적인 슬로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도 되고, 그 다음에 보행 우선 도로도 되고, 보차 공존 도로. 보행자와 차를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같이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율을 따질 때, 또 사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의 피해 정도를 볼 때, 경계가 심하면 심할수록 한번 사고 나면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보차 분리에서 나오는 사고는 경미한 사고들이죠. 이를테면 공업탑 로터리가 존재함으로써 벌어지는 그 교통체증에 따른 사고들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경미한 사고들입니다. 반면에 그걸 차선으로 활용한다든지 지금 신복처럼 만에 하나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건 좀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보차공전 도로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해가 되는 도로들은 구태여 보행자 인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쉐어드 스페이스라는 게 그 이후에 많이 진화가 됐었죠. 그래서 좋은 도시는 아무튼 뭐 걷고 싶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 저는 존경하는 분인데 강병기 교수님이신데 이 묘비명에 이게 있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라야 살고 싶은 도시다. 얼마나 그 신념이 강하시면은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시민 제가 시민단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까먹었는데 그 대표도 하시고 우리나라의 그 가로 공간의 중요성을 아주 열심히 알리시다가 돌아가신 도시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삼산 디자인 글이 완공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가서 한번 사진 찍어보니까 벌써 이렇게 쓰레기를 다 갖다 놓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차차 서로 그 자치회에서 하면 되고 또 최근에 뭐 종종 가긴 하지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2탄으로 나온 게 이거를 보고 한 게 다른 분이 이 기획하고 총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울산 시립미술관에 있는 그 길 하나 있죠. 똑딱길. 옛날 울산 초등학교 앞으로 쭉 올라가는 길. 그 시계탑 사거리. 예. 뭐 그런 길이 이제 이거 보고 참고해서 그 다음 버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곳곳에 조금씩 늘어났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여기는 보차 공존 내지는 아예 차가 없는 쪽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생계에 목숨 걸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협의 본 게 이제 일방으로 가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은 저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뭐 장자크 루소는 뭐 그럴 때만 명상에 잠기고 뭐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자크 루소는 도시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비판하는 사람이죠. 뭐 인류가 뱉어놓은 가래침이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도시를 싫어하는데 근데 지금 유엔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55%가 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그 국토부나 또 관계자들의 그런 얘기를 빌자면 우리나라는 80% 정도가 이미 도시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의미의 도시 기준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도시의 시대에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가요? 에드워드 그레이즈라고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쓰면서 한국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는데 그 사람은 도시를 굉장히 칭송하는 사람이고 경제학적으로 도시가 정말 중요해. 경제학자로서 이제 도시를 바라봤고 그다음 뭐 사회문화학자 중에 그 창조도시를 이야기한 찰스 랜드리 같은 경우는 도시는 모든 창조적인 인간들이 다 모이는데요. 그래서 도시는 끊임없이 이 창조성이 샘솟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도시 정책을 창의적인 그런 창조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부산에도 왔다가 갔고 대구광역시장 그 당시에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대구에 초청해서
그 사람의 이론대로 자문도 받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산 왔을 때 제가 우연찮게 한번 만나서 그 이후에 이 랜들이 자택까지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런던 교회에 계신데, 뭐 그런 랜드류도 있고, 그 현대 많은 그 학자들이 도시는 이 세상의 모든 거에 다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공학, 뭐 도시지리학, 도시사회학 해서 도시를 모르고서는 도시에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복잡한 도시를 이해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가로 공간부터 좀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